어머나, 조금 전에 남편분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시던데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진짜 남편인데요. 퇴근길, 아내를 위해 사온 따뜻한 단팥죽이 병실 차가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명의로 된 집과 통장은 모조리 가압류되었고 제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던 아내가 낯선 남자와 짜고 제 평생의 피땀을 사기판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나를 감옥에 쳐넣고 비웃던 그 악마 같은 남녀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남편의 지독하고 통쾌한 반격이 시작될 줄은.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종일 서서 고된 일을 마치고 나니 어깨가 밑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아내가 입원해 있는 종합병원 병동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 속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단팥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아내의 병실 문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는 이불이 깔끔하게 정돈된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정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병실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던 환자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단팥죽 봉지를 손에 꼭 쥐고 옆 침대 환자에게 다가가 살갑게 물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사무실에 있던 윤정혜 씨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옆 침대 환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조금 전에 남편분하고 같이 맛있는 거 드시러 나갔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옆 침대 환자의 얼굴을 바짝 들여다보며 외쳤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남편인데요. 옆 침대 환자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가 정혜 씨 어깨를 다정하게 끼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정혜 씨한테 여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가자고 했다고요. 환자의 말을 들은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단팥죽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식어가는 단팥죽이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검붉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실을 튀어나와 휑한 복도를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을 덜덜 떨며 정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쥐어짜며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안내 창구로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다급하게 아내의 이름을 대며 외출 기록표를 보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건넨 장부에는 정희의 이름 옆에 낯선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당장 주치의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놀라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의사의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푹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윤정혜 씨 보호자로 올 때마다 찾아온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나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보호자님, 마음 일단 가라앉히시고요. 실은 지난 한 달 동안 강태식이라는 분이 병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분이 정희 씨 남편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들어와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고생시킨 아내가 나 몰래 다른 남자와 병원에서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2주먹을 불끈 쥐고 병원 정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두워진 병원 주변은 차가운 밤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평소 좋아하던 근처 고급 음식점들과 상가 골목을 뒤잡듯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정갈한 고급 일식집 주차장 구석에서 익숙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정희에게 사주었던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저는 차에 접근하며 숨을 죽이고 운전석 창문 안쪽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차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정희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보여주던 아픈 기색은 전혀 없이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의 뺨을 다정하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남자는 정희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분홍색 선물 상자를 정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선물 상자를 풀어 고급 비단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다정한 웃음소리가 차창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정희의 간드러진 미소를 보며 온몸의 피가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눈앞이 붉게 물들어 차 문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동시에 주먹으로 차창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윤정희, 당장 차에서 내려서 당장 말해.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차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놀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식은 당황한 빛도 잠시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내 시선을 피하며 창문을 더 깊게 올렸습니다. 차바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를 긁었고 검은색 승용차는 주차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배드가스를 마시며 멍하니 주차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달리는 차를 향해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이미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정의의 배신과 나를 비웃던 강태식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뜨거운 복수심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짓밟은 두 사람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서늘하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어스름이 걷히고 날이 환하게 밝자마자 저는 정희가 머물던 병원 병실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 보니 정희의 침대는 여전히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에 놓인 수납장을 살며시 열자 정희가 평소 아끼던 검은색 가죽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주변 눈치를 살핀 뒤 가방을 꺼내 안쪽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쪽 좁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때가 까맣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수첩장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니 낯선 은행 계좌 번호들과 함께한 단독주택 주소를 정갈한 글씨로 적어두었더군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수첩을 품 안 깊숙이 넣고 곧바로 근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예금 거래 내역서를 창구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창구 직원이 인쇄해준 수많은 거래 내역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종이에 적은 숫자를 하나씩 확인해 나갈수록 제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소중한 예금들을 수시로 다른 계좌로 빼돌렸더군요. 상당한 액수의 돈이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가슴이 쓰라리게 아파왔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수첩에 적은 동네 주소를 향해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 구석에 오롯이 자리 잡은 아담하고 깨끗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담장 구석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집 안동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정희와 태식이 사이좋게 장바구니를 나누어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정희는 태식의 팔짱을 꼭 끼고 얼굴을 부비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태식은 정희의 머릿결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며 상냥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이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연신 사진으로 찍어 남겼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화면이 흔들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카메라 셔터를 계속해서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차가운 담벼락에 멍하니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비밀 살림을 차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희가 슬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정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어디 갔다 왔어? 정희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휴,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길래 같이 밥 한 끼 먹고 왔는데 왜 또 시비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내뱉는 정희의 뻔뻔한 표정에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불끈 쥐었던 주먹에 힘을 풀고 정희의 거짓말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정희의 휴대폰 기록을 복구해주는 전문가를 비밀리에 찾아갔습니다. 아울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태식의 신원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 들어온 태식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식은 과거 사업이 크게 망한 뒤 돈 많은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정희 역시 태식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제 재산을 모조리 넘겨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태식과 정희가 제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대출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다는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제 평생의 피땀이 담긴 집과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정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첩과 사진들을 거실 탁자 위에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단독주택은 뭐고 강태식이라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탁자 위에 어지럽게 흩어놓은 사진들을 본 정희의 눈동자가 잠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내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탁자 위에 있던 사진들을 낚아채듯 빼앗아 갈갈이 찢어버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어서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가져와서 날 의처증 환자로 몰아? 내가 누굴 만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여기서 난리를 쳐. 정희는 도리어 나를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거실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둑이 매를 드는 정의의 태도에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던 정의는 안방 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사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신뢰하고 사랑했던 가정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태식과 정의가 제 재산을 노리고 꾸민 모든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마음을 다시금 모질게 먹었습니다.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려는 정의의 뻔뻔함에 맞서 철저하게 싸울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내 정의와 거칠게 다툰 지 사흘 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회사 로비 출입문을 통과하려는데 다짜고짜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제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호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진 씨 맞죠? 윤정혜 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던 회사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제 두 손목에 차갑고 무거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억울하다고 소리쳐 보았지만 경찰관들은 제 두 팔을 뒤로 강하게 꺾어 잡고 경찰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찰차의 어두운 창문 밖으로 저를 손가락질하며 속닥거리는 동료들의 모습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경찰서 서늘한 조사실에 강제로 끌려가 앉은 후에야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태식이 미리 머리를 맞대고 나를 철저하게 매장하기 위해 짜낸 모함이었습니다. 정의는 온몸에 어두운 멍이 들었다는 거짓 진단서와 함께 어지럽게 엉망이 된 거실 사진을 경찰에 증거라며 제출했습니다. 태식은 정의가 평소 나에게 일상적으로 때림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까지 써주었더군요. 며칠 전 정의가 스스로 바닥에 물건을 내던지며 난동을 부리던 그 모든 행동들이 나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온몸을 덜덜 떨며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유치장 문을 철컥거리며 열어준 경찰관이 나를 불러 서늘한 접견실로 끌고 갔습니다. 투명하고 두꺼운 유리창 건너편에는 태식이 정의의 법적 대리인이라는 명함을 가슴에 달고 오만하게 앉아있더군요. 태식이 호주머니에서 하얀 종이 몇 장을 꺼내 유리창에 바짝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혜 씨 이혼 서류랑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 순순히 도장 찍으면 감옥에서 바로 나가게 해줄 테니 조용히 도장 찍으시죠. 나를 비웃는 태식의 뻔뻔한 얼굴을 바라보자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주먹으로 유리창을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내가 죽어서 흙이 될지언정 너희 뜻대로는 절대로 못해준다. 태식은 비웃는 얼굴로 침을 뱉듯 혀를 쯧쯧하며 서류를 거두어 자리에서 유유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찾아온 회사 후배의 얼굴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회사 안에 제가 정의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회사 공금까지 몰래 빼돌렸다는 나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더군요. 태식이 회사 인터넷 게시판과 임원진 방에 거짓 투서를 보내 나를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내 청춘을 바쳐 뼈가 빠지게 일했던 직장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는 서글픈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정성과 열정을 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으로 날아온 두꺼운 편지 봉투는
은행에서 보낸 가압류 독촉장이었습니다. 태식이 정의와 공모하여 내 인감도장을 몰래 위조해서 제 명의의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대출받았더군요. 대출금이 제때 갚아지지 않자 은행에서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집과 통장들을 모조리 가압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가족의 자그마한 집마저 남의 손에 억울하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머릿속이 까마득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장 친했던 고향 친구를 불러달라고 경찰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비밀을 나누며 형제처럼 아끼고 챙겼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조사실에 나타난 친구는 제 시선을 슬슬 피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고 보니 태식이 친구에게 찾아가 거액의 돈을 건네며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청탁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돈 몇 푼에 눈이 뒤집혀 나를 폭력 남편으로 몰아세우는 거짓 진술서를 경찰에 냈다는 말을 듣고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형사가 수사 서류를 훑어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형사가 나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류 한 장을 내 앞으로 슬그머니 밀어주었습니다. 정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내 명의로 수많은 사망보험을 몰래 가입해 두었더군요. 매달 들어가는 엄청난 보험료는 제 통장에서 몰래 빼돌려 차곡차곡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보험금이 모두 정의와 태식에게 돌아가는 무서운 구조였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소름이 돋고 온몸의 피가 싹 식어내렸습니다. 이 사악한 모함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몇 번이고 밖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근처 법률사무소에서는 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사건을 절대로 맡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태식이 미리 지역 변호사들을 모조리 찾아가 나를 지독한 폭력범이자 공금 유용범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제 억울하고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가운 유치장 구석에 홀로 쪼그려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스름한 한기가 뼈마디 구석구석으로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한 대가가 이토록 참혹한 배신과 누명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두운 유치장 구석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소리 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의와 태식이 치밀하게 짜놓은 사악한 덫에 걸려 저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내 평생의 정직한 명예도 피땀 어린 소중한 재산도 심지어 내 편이라고 믿었던 친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득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지새운 지 어느덧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두운 철창 밖에서 요란한 쇠소리가 들리더니 경찰관이 다가와 문을 끼익 소리나게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 손짓을 하며 저를 면회용 접견실로 이끌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접견실 안쪽 의자에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앉아 있더군요. 그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따뜻한 인사를 건빕니다. 한석진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성이 호주머니에서 정갈하게 찍힌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정성껏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수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주 먼 옛날 제게 큰 도움을 받으셨던 은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바로 제가 어려운 시절 마음을 다해 도왔던 은인의 외딸이자 어엿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 의자에 앉아 두껍고 검은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쥐며 잔잔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생전에 선생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윤정혜 씨와 강태식이라는 자에게 억울하게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도우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수연이 눈빛을 또렷하게 반짝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생님 무죄를 밝히고 빼앗긴 명예와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던 이 어두운 감옥에서 들려온 수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얼어붙었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수연에게 고개를 거듭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연은 접견을 마치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법원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보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더군요. 수연의 치밀하고 완벽한 서류 준비 덕분에 저는 불과 사흘 만에 차가운 유치장 철창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오며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자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이 제 곁으로 다가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나쁜 사람들에게 맞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을 꽉 깨물며 수연의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 수연은 정의가 경찰에 제출했던 거짓 진단서의 허점을 파헤치기 위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준 동네 작은 병원 주변을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찾아가 유심히 살폈습니다. 수연은 해당 병원 원장이 평소 돈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자주 써준다는 비리 정황을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수연이 서류 가방에서 수집한 비리 장부 복사본을 의사의 진료 탁자 위에 세차게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냉철한 눈빛으로 의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자에게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써준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의사는 깜짝 놀라 안경을 고쳤으며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의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더욱 강하게 의사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의사 자격도 빼앗기고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의사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태식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써주었다고 양심 고백을 하더군요. 의사의 진심 어린 양심 선언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손에 넣자 가슴이 세차게 뛰어올랐습니다. 이어서 나와 수연은 정의가 내 인감도장을 몰래 위조했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다녀간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담당 직원과 당시 서류를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정의는 제 위조 도장을 들고 가 불쌍한 척 눈물을 흘리며 직원까지 속여 서류를 몰래 발급받았더군요. 담당 직원은 당시 정의가 남편이 많이 아파서 대신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은 주민센터 구석에 설치된 화면 기록과 직원들의 진술서를 차곡차곡 확보했습니다. 정의가 내 서명을 위조하여 대출 서류를 만든 결정적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자
분노가 다시금 치밀었습니다. 수연은 태식의 숨겨진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조사관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조사 결과 태식은 이미 다른 동네에서도 돈 많은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재산을 빼앗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태식에게 속아 재산을 잃었던 다른 피해자 여성들의 눈물 어린 진술서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식이 제 명의의 집을 담보로 빚을 내어 몰래 빼돌리려 했던 비밀 계좌 내역까지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태식이 그동안 저질러온 사악한 범죄의 전모가 세상 밖으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우리가 모은 수많은 증거와 녹취록,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모아 두꺼운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정의와 태식을 사기 및 서류 위조, 그리고 죄 없는 나를 모함한 무고죄로 법원에 맞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을 나오는 수연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당당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꼭 끼며 제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법 앞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제 마음에 다시금 뜨거운 삶의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나와 수연은 법정에서 펼칠 완벽한 반격 카드를 차근차근 점검하며 정의와 태식을 향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 반환 청구 재판 당일 법원 차가운 복도에는 서늘한 바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태식은 재판정 문 앞 긴 의자에 붙어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곤거리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태식이 턱을 길게 빼며 비웃는 얼굴로 침을 뱉듯 중얼거렸습니다. 한석진 씨, 오늘이 당신 인생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껏 구경이나 하시지. 정의 역시 저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연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의 거만한 태도에 조금도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들이 저지른 무서운 죄의 대가를 법 앞에서 제대로 치르게 해줄 테니까요. 잠시 후 육중한 법정문이 열리고 나와 수연은 정의 일당과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엄숙한 기운이 가득 찬 법정 안에서 재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의 측 변호인은 가짜 진단서를 높이 내보이며 제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방석 위에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하더군요. 수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대 앞으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이 서류 가방에서 커다란 녹음기를 꺼내 법정 제출용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윤정희 씨가 제출한 진단서는 비리 의사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낸 거짓 문서입니다. 수연이 버튼을 누르자 진료실 의사가 태식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음성이 법정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의사의 또렷한 목소리에 정의와 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어서 수연은 정의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위조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던 서류 복사본을 크게 펼쳐 보였습니다. 또한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돌려 정의와 태식 명의로 몰래 가입했던 사망보험 서류들까지 하나씩 차례대로 제시했죠. 수연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고 명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정혜 씨와 강태식이라는 자가 한석진 씨의 재산과 목숨까지 노리고 치밀하게 꾸민 사기 범죄입니다. 법정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거친 야유와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정희가 손가락으로 태식의 얼굴을 바짝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저 강태식이라는 놈이 시켜서 한 짓이에요. 저자가 남편 돈을 다 빼돌려준다고 나를 속였다고요. 옆에 앉아있던 태식이 핏대를 세우며 정희의 어깨를 세차게 밀쳐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먼저 남편 돈 빼돌려달라고 나한테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법정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추악하게 고함을 지르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봉을 세차게 두드리며 법정을 정돈하고 두 사람의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크게 호통쳤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제명의의 집과 통장에 걸려있던 가압류를 즉시 모두 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정희와 태식이 빼돌렸던 모든 예금과 재산을 저에게 전액 돌려주라는 통쾌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웅장한 법원 정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격이 피어올랐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법원 계단 위에서 나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버렸습니다. 수연이 두 손을 모아 정성껏 인사를 건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억울한 누명도 벗으셨으니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수연의 손을 꼭 쥐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뒤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했던 제 작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실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넓게 열자 청량한 바람이 들어와 집안 가득 차 있던 묵은 냄새를 깨끗이 쓸어내려 주더군요. 며칠 뒤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옆을 지켜준 고마운 수연을 집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손수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갖가지 나물 반찬을 정성껏 마련하여 소박한 식탁을 차려냈습니다. 수연은 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더니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참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수연과 오손도손 음식을 나누며 오랜만에 가슴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억울하게 쫓겨났던 회사로부터 직위의 제가 철회되고 정식으로 복직하라는 기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오랫동안 정들었던 일터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동료들과 따뜻한 악수를 나누며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난과 슬픔이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빼앗겼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되찾으며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승소의 기쁨을 나누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거실 전등을 켜고 고단한 몸을 쉬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 믿고 있었던 하나뿐인 아들 민우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우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가리키며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우가 거실 탁자를 발로 세차게 차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를 길거리에 쫓아내고 혼자 이렇게 살면 속이 시원하세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거친 폭언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내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알고 보니 재판에서 패소한 정희가 외국에 있는 민우에게 몰래 연락하여 눈물 연기를 펼쳤던 것이더군요.
정희는 자신이 불쌍하게 버림받은 피해자인 양 거짓말을 꾸며내어 아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돌려놓았습니다. 정희의 거짓말에 까맣게 속아 넘어간 민우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거실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유학가 있는 동안 아버지는 뒤에서 딴짓이나 하고 엄마를 괴롭히셨잖아요. 내가 쓴 돈도 다 엄마 피눈물 흘리게 하고 번 돈이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에 콕콕 박혀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의 유학 자금을 대주었던 내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정희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더 지독한 통증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서류함에서 법원 판결문과 정희의 비리가 담긴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서류를 내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일단 이 서류부터 좀 보고 이야기하자. 내 엄마가 나를 모함하고 강태식이라는 사기꾼과 짜고 내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던 진짜 증거란다. 하지만 민우는 제가 내민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세차게 쳐내어 바닥에 어지럽게 흩뿌렸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짓밟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거짓말 안 속아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민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밤거리 속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열린 현관문 사이로 들이쳐 흩어진 서류 종이들을 어지럽게 휘날렸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들이 떠난 횡한 현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정희와 태식이 몰래 차린 거처로 찾아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정희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유학 자금과 생활비를 쪼개어 정희와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민우의 휴대폰으로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아들은 제 연락을 차갑게 무시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내 외아들이 사기꾼 태식과 바람난 정의의 편에 서서 나를 배척한다는 사실에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아들과의 단절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회사 로비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우가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지나다니는 로비 한복판에서 민우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가 나를 향해 침을 뱉듯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조용히 합의하고 재산 반 나누어 주세요. 만약 엄마한테 돈 안 주시면 오늘부로 아버지와 제 인연은 끝입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에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로비벽에 겨우 몸을 기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아빠한테 이러는 게 아니다. 내가 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보려무나. 그러나 민우는 제 진심 어린 애원을 외면하고 비웃듯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우는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 정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들의 서늘한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제 세계는 또다시 까마득한 흑백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정의의 무서운 배신을 힘겹게 이겨내고 이제 막 찾아온 평화인 줄 알았는데 더 지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텅 빈 거실로 돌아와 홀로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무릎을 안았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 놓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끝없는 외로움과 슬픔의 늪 속으로 제 온몸이 사정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깊어진 일주일 후 참담한 마음으로 겨우 일상을 이어가던 제게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민우가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수상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려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태식이 정의를 시켜 민우의 유학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가짜 투자 사업을 미끼로 던졌던 것이더군요. 정의의 부추김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민우는 그게 어머니를 돕고 큰 돈을 벌 기회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사기꾼의 꾀임에 빠져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자 제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도 없이 서류 가방을 챙겨 수연의 사무실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어붙은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나와 수연은 민우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태식의 사기 현장을 급습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태식의 범죄 정황 자료들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 형사들에게 제공하고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형사들과 함께 민우와 태식이 만나기로 한 번화가의 계약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비밀방 안에서 민우는 태식이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인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어깨를 토닥이고 조급하게 서명을 독촉하고 있더군요. 민우가 인감 도장에 인수를 묻혀 계약서 위에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나와 형사들이 문을 강하게 밀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민우는 도장을 들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태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류를 품에 숨기려 했으나 형사들이 빠르게 태식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성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또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 일을 망치시는 거예요.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쥐며 가슴을 치고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 앞으로 다가와 가방에서 음성 재생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기 버튼을 누르자 태식이 정의와 나눈 비밀 통화 녹음 목소리가 방 안에 크게 퍼졌습니다. 녹음 속에서 태식이 민우의 돈을 모조리 빼서 해외로 도망치자며 깔깔거리고 웃더군요. 정의 역시 아들의 돈을 빼돌려 나누어 갖자는 태식의 말에 가느다란 목소리로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형사들이 태식이 작성해둔 허위 투자 계약서와 비밀 계좌 장부를 민우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어머니 정의와 태식이 짜고 자신을 등쳐먹으려 했다는 진실을 확인한 민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우는 들고 있던 인감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사기 혐의로 태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밖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에도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다 끝났다. 집으로 가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거실 구석에 가만히 앉아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따뜻한 소고기국을 끓이고 정성스레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수저를 정갈하게 놓은 뒤 민우 앞으로 다가가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시장할 테니 어서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렴. 민우는 밥상 앞에 차마 앉지 못하고 제 발치 아래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는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제 바짓가랑이를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엄마 거짓말에 속아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같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서글픈 진심 어린 사죄에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서러움과 앙금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두 팔을 잡아 끌어올려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넓은 등덜미를 연신 토닥여주며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다, 민우야. 진실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내가 무사히 내 곁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부둥켜 안은 우리 부자의 눈물이 어두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민우는 제가 차려준 따뜻한 국에 밥을 말아 눈물을 훔치며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그동안 정의의 거짓말 때문에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슬픔을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민우는 그동안 아버지의 진심을 몰라보고 상처를 주었다며 거듭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서로를 의심하거나 놓지 말자고 나직하게 당부했습니다. 거친 시련의 풍랑을 함께 넘겨낸 우리 부자의 신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무너졌던 가정을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민우는 제 곁에 머물며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던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더군요.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부자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진심 어린 신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부자간의 화해와 따뜻한 평화 속에서 제 가슴은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와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깨끗이 풀고 정든 집안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난 지 한 달가량 지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을 나와 평화로운 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중앙이 묵직한 바위로 강하게 눌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보려고 입을 쩍 벌려보았지만 턱 밑까지 차오르는 통증 때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마와 등줄기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눈앞이 가물가물하게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가슴을 두 손으로 쥐어짜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길을 지나던 주변 시민들이 깜짝 놀라 제 주변으로 모여들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렴풋이 삐요삐요 울리는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제 의식은 차가운 어둠 속으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눈을 살며시 떴을 때 제 코에는 가느다란 산소 호흡줄이 달렸고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진료 차트를 세심하게 살피며 그늘진 얼굴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사가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나직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건빕니다. 한석진님,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혈관이 크게 막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시면 생명이 위급하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정의의 무서운 배신과 억울한 모함의 소용돌이 속에서 꼭 참아왔던 화와 스트레스가 결국 몸에 큰 병이 되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바라보고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달려온 제 몸이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린 셈이었죠.
당장 목숨을 건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민우가 응급실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충혈된 눈으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를 두고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수술 꼭 견뎌내셔야 해요. 뒤따라 들어온 수연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발치에서 정성껏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수연이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큰 시련들도 다 이겨내셨잖아요. 이번에도 반드시 잘 이겨내실 수 있으니 힘을 내세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물과 응원에 얼어붙었던 제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차가운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구속을 겨우 면하고 조사를 받던 정희가 몰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아파서 신음하는 제 모습을 보고도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이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다가왔습니다. 정희가 품에서 서류와 인감도장을 꺼내 제 침대 위에 던지듯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테니까 이 재산량도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 어차피 수술하다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남은 재산은 나한테 넘기는 게 맞잖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남편을 찾아와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가려는 정의의 사악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에 있던 민우가 핏대를 세우며 정희의 덜미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민우가 정희를 병실 밖으로 세차게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사람이 맞아. 당장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나가. 정희는 복도로 쫓겨나면서도 나를 노려보며 고성을 질렀고 그 음성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마지막 모습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이동 침대 바퀴 소리가 차가운 복도 바닥을 요란하게 긁었습니다. 천장의 환한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지나온 제 삶의 고단한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배신과 오해, 그리고 억울함으로 얼룩졌던 수많은 날이 눈앞에 환등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까지 따라온 민우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에 힘을 주어 민우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며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육중한 수술실 철문이 소리를 내며 닫히고 차갑고 조용한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의료진이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채 제 주변으로 모여들어 수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취약이 몸속으로 차갑게 들어오며 점차 의식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우와 고마운 수연의 따뜻한 얼굴을 떠올리며 나지막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문 구석으로 비쳐들 무렵이었습니다. 가물거리던 의식이 아주 천천히 눈꺼풀 위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죠. 무겁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차갑고 하얀 중환자실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에 물려있던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며 길게 숨을 내쉬자 가슴 중앙으로 미약한 통증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더군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자 밤을 까맣게 지새운 민우와 수연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가 눈을 뜬 것을 보자마자 입을 크게 벌리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가 제 파르르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버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우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등에 닿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연 역시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가슴에 정성스레 손을 얹더군요. 수연이 제 침대 곁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서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술이 아주 잘 끝났으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잠시 후 다가온 담당 의사가 제 맥박과 모니터를 세심하게 살피더니 안경을 고쳐 쓰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시원스러운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석진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막혔던 심장 혈관이 깨끗하게 넓어졌으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의사의 따뜻한 말을 듣자 가슴 깊은 곳에서 막혔던 답답함이 깨끗이 쓸려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후 민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키며 정성껏 수발을 들었습니다. 손수 따뜻한 죽을 끓여와 숟가락으로 식혀가며 제 입에 넣어주고 얼룩진 옷을 깨끗이 닦아주었죠. 수연 역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들러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빕니다. 병상에 누워 지난날의 슬픔과 상처를 천천히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식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정의는 가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이들이 제 곁에 오롯이 남아있더군요. 한편 수술실 밖에서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려 했던 정의와 태식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수많은 증거와 비리 의사의 양심선언 녹취록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식이 저지른 수십 건의 사기 행각과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 어린 고발이 추가로 폭로되었죠. 태식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덜덜 떨며 자신의 무거운 죄를 모조리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정의 역시 인감도장 위조와 대출 사기, 그리고 남편을 모함한 무고죄가 모조리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구속되는 순간까지 태식과 서로를 원망하며 악을 쓰고 싸웠지만 결국 차가운 감옥 창살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무서운 죄의 대가를 비참하게 치르게 된 두 사람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복수심이나 원망에 내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치료와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주치의로부터 퇴원해도 좋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정든 병원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병원 정문 밖으로 걸어 나오자 푸른 하늘 위에서 따스한 햇살이 내 몸 전체를 감싸 안아주더군요.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을 가슴 깊숙이 마시며 내가 비로소 병마와 모든 악인들을 이겨냈음을 실감했습니다. 민우가 제 가방을 옆구리에 꼭 끼고 제 팔짱을 다정하게 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사주는 밥이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겠구나. 옆에 서 있던 수연 역시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 부자의 앞날을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새 인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기쁜 일들만 가득할 테니
마음껏 웃으시며 살아가십시오. 수연의 따뜻한 응원을 가슴에 품고 민우와 함께 오랫동안 비어있던 정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창문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민우와 나란히 서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저는 참된 삶의 의미를 고백했습니다. 비통한 배신과 참혹한 시련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진실과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제 몸과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해졌더군요. 제 곁을 지켜준 아들 민우와 고마운 수연이 있기에 제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걸린 깨끗해진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되찾았음을 느끼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제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험난했던 배신과 모함의 계절이 모두 지나가고 어느덧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따스하게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 창문을 넓게 열면 청량한 아침 바람이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 온몸에 기분 좋은 활력을 가득 퍼뜨려 주더군요. 수술받았던 가슴의 묵직한 통증은 완벽하게 사라졌고 제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수목원 산책로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꽃들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가슴 가득 마실 때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걷는 산책길은 지난날의 눈물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법원 쪽 일을 보는 사람을 통해 감옥에 수감된 정의와 태식의 비참한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억지로 뒤집어 씌우며 매일같이 고성을 지르고 싸운다더군요. 자신들이 저지른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르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나를 배신하고 내 피땀 어린 재산과 소중한 목숨까지 노렸던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의 잔재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복수심을 깨끗이 비워내자 비로소 잔잔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의와 태식이라는 이름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아무런 의미 없는 지나간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몰락을 확인하면서 저는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엄중한 이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우는 무사히 대학 과정을 모두 마치고 번듯한 중견기업의 정직원으로 당당하게 취직했습니다. 아침마다 다림질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신발끈을 매는 아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뿌듯함으로 차올랐습니다. 민우는 첫 월급을 타던 날 밤 퇴근길에 붉은 장미 한 송이와 정성스레 만든 하얀 비단 내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민우가 내복 상자를 두 손으로 정성껏 내밀며 제 손을 꼭 잡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 마음 편히 계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그동안 지나온 모든 고난과 슬픔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함께 넘어서며 아들은 한층 더 성숙하고 든든한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담으며 제 청춘과 피땀을 모조리 바쳤던 직장에서도
무사히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오후 강당에 모인 정든 동료들이 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고 어여쁜 꽃다발을 품에 안겨주었죠. 억울하게 쫓겨날 뻔했던 일터에서 내 명예를 당당하게 되찾고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그저 한가하게 쉬기보다는 세상에 보탬이 되는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동네 어르신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매주 2번씩 복지관 부엌에서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국과 반찬을 만들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솥에 정성스레 음식을 끓여내고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은 제 가슴에 더할 나위 없는 보람과 기쁨을 선사해 주더군요. 주변 이웃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제 삶은 하루하루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채워져 갔습니다. 나를 절망의 감옥에서 건져내주고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겨주었던 수연 변호사와도 꾸준히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수연은 바쁜 법원 일정 속에서도 주말이면 제 집을 찾아와 다정하게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소한 담소를 나누곤 했죠. 수연이 정갈한다도 잔을 2손으로 살며시 감싸주며 단아한 미소를 지어보렸습니다. 선생님,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수연의 잔에 따뜻한 차를 가득 채워주며 감사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구원자이자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으니 그 고마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연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는 제 삶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는 소중한 청량제와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민우와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찾아가 정답게 장을 보고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즐겨 먹던 얼큰한 소고기 찌개와 노릇노릇하게 구운 생선을 식탁 위에 올리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아들과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옛날 추억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하게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화창하고 푸른 날에는 민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까운 산이나 바다로 나들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백사장 위에 서서 아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속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이 일상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행복이자 보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은 제 가슴속 깊은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지나온 삶에 참혹했던 시련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나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식적인 인연을 깨끗이 솎아내고 내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었더군요. 만약 그 호된 시련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거짓된 배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속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통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기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진실의 가치를 온몸으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60이라는 나이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참된 인생의 지혜와 진정한 평안을 온전히 깨닫게 된 셈이죠. 시련은 제 삶을 꺾어놓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요즘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변 어르신들을 찾아가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거나 자식과의 갈등으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위로를 건네죠. 제가 겪었던 참혹한 시련과 이를 이겨낸 과정들을 솔직하게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의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환한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제 삶으로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내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눈물을 훔치며 다시 살 용기를 얻는 이웃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남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제 두 번째 인생이 나아갈 참된 길이었습니다. 해가 어스름하게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저는 정원의 작은 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노을빛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저녁 하늘은 세상 그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 눈부시고 장엄하더군요. 지난날의 슬픔과 참혹했던 상처는 저 노을빛 너머로 조용히 저물어가고 내일은 더욱 따스하고 희망찬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민우가 다정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제 어깨 위에 따뜻한 겉옷을 가볍게 얹어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수연 역시 찻잔을 들고 다가와 내 옆자리에 다정하게 앉아 노을빛을 함께 바라보더군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맞이하는 이 평화로운 저녁 풍경 속에서 제 가슴은 벅찬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지나온 날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으며 되찾은 이 소중한 일상과 참된 행복을 가슴 깊이 품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제 눈엔 피가 난다는 옛말 참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습니다. 참혹한 시련 앞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끝까지 버티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편입니다. 모진 비바람 다 견뎌낸 제 삶에 이제야 평화가 찾아왔듯 여러분의 내일에도 환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